제 이름은 요시 코지, 32살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약혼자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중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부모님과 저, 그리고 5살 차이 나는 여동생인 토모미 4명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집을 비우셨을 때 걸려온 전화를 받자 네? 부모님이요? 두 분이 타고 계시던 차가 트럭과 세게 부딪히는 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두 분 모두 구급차에 실려왔다고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와 바로 동생과 같이 병원으로 갔는데 아빠, 엄마! 아빠, 엄마, 대조해. 저희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두 분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게다가 불운하게도 저희를 거두어줄 여유가 있는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중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건설업자가로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삼촌께 보증인을 부탁하여 겨우 작은 아파트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내가 너희를 거두려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거든. 네, 보증인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삼촌께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이 아파트를 계약한 날부터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동생을 키울 것을 결심했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미안해. 무슨 소리야. 우린 둘밖에 없는 남매잖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자. 동생은 예전부터 머리가 좋았는데 사고를 계기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인류진학고에 특대생으로 진학했습니다. 제가 벌어야 하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인류대학에도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동생의 학비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동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생활비를 벌 테니까 오빠는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돼. 토모미,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키워줬잖아. 이 정도 은혜는 갚게 해줘. 라고 말해주는 상냥한 동생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참고로 미모도 뛰어나 미스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할 정도입니다. 엄마도 굉장한 미인이셨으니 토모미는 엄마를 닮은 거겠죠. 토모미 점점 엄마를 닮아가는구나. 미인이 됐어. 정말 기쁘다. 엄마랑 아빠한테 성묘하러 가서 대학에 합격했다는 보고도 해야지. 그런데 동생이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건설 작업 중 사고로 제가 크게 다쳐버린 것입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 불구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운이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우수한 여동생이라는 듬직한 아군이 있었습니다. 완전 괜찮아. 나 곧 대학 졸업하잖아. 이번엔 내가 오빠를 받쳐줄 차례야. 동생은 재능을 살려 인류 기업에 취직했고 생활비를 부담해 주었습니다. 맞다. 모처럼인데 오빠가 해보고 싶은 일은 없어? 어?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키우기 위해 월급이 좋은 건설업계를 고른 거잖아. 이제 돈 걱정은 없으니까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면 좋겠어. 토모미, 고마워. 사실은 계속 꿈꾸던 일이 딱 하나 있어. 사실은 오래전부터 디자인 일에 관심이 있었죠. 그 말을 하자 토모미는 온라인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디자인 계열 학교를 찾아주고 공부비까지 내주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꼭 돌려줄게. 아니야. 나한테 내준 학비나 생활비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지. 오빠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에 전념해. 이렇게 저는 토모미 덕분에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디자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32살, 동생은 27살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둘이서 같이 살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늦게 와? 저녁 어떡할래? 먹을 거면 냉장고에 넣어둘게. 고마워. 근데 있잖아. 엄청 중요한 소식이 있어. 중요한 소식? 그럼 돌아와서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못 참겠으니까 지금 말할게. 그럼 말해봐. 나 결혼하게 됐어. 뭐? 결혼? 역시 톡으로 할 말이 아니잖아. 미안.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프로포즈 받은 게 방금 전이거든. 그래서 완전 흥분 동요하고 있어. 알았어. 진정해. 아무튼 축하해.
고마워. 내가 결혼을 하게 되다니. 나까지 동요하게 된다. 상대는 전에 말했던 니시오야? 응, 맞아. 그래서 다음 주쯤에 인사하러 오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온다는 거구나. 그야 나한테는 오빠가 부모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당연하지. 그렇지. 어떻게 엄청 긴장된다. 동생에게 남친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친이 있다는 말만 들었기에 니시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니시오에 대한 얘기를 듣기는커녕 만난 적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토모미는 자기 연애 감정을 오빠에게 공유하고 싶지 않은 타입인가 싶어서 저도 꼬치꼬치 깨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 얘기가 오고 갈 정도의 사이였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힘을 합쳐 함께 살아온 동생의 행복을 기뻐하지 않을 오빠가 있을까요? 인사하러 오면 최대한 축복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약혼자인 니시오 다이스케가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니시오 다이스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견례를 하러 온 남자는 예의 바르고 호쾌한 전형적인 미남이었습니다. 심지어 동생이 일하는 회사 사장의 아들이라 장래도 매우 유망합니다. 얼굴, 내면, 집안까지 부족한 곳이 없는 남성이 동생에게 반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딱딱해지기 십상이지만 저는 뭐 어차피 오빠라서 다른 아버지들처럼 복잡한 신경을 느끼는 일도 없이 순수히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도 평온하고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미안, 직장에서 전화 왔다. 동생이 전화를 받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와 다이스케는 둘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은 잘 되어가? 네, 뭐 역시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되는 거야? 그야 그렇겠죠. 노골적으로 대답이 성의 없어지면서 방금 전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차가운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이 돌아오자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아니야, 형님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주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다이스케를 만나줘서 고마워. 다이스케도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했어.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야. 왜 그래? 뭐 신경 쓰이는 거라도 있어?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야 오빠라면 나도 남동생이 생겨서 정말 기뻐 라는 말 정도는 할 것 같았거든. 그러고 보니 전에 여동생보다 남동생을 갖고 싶었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건 완전 옛날 얘기잖아. 물론 친동생이 아니라고는 해도 남동생이 생기는 건 기쁘지만. 정말?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신경 쓴다. 그럴지도. 요즘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거든. 여러모로 예민한 것 같아. 내 친구도 결혼식 준비는 아무튼 힘들다고 하더라. 너무 무리하지 마. 고마워. 오빠도 결혼해보면 알 거야. 일단 상대가 있어야지. 오빠 정도로 괜찮은 남자는 찾아보기 힘든데. 여자들이 보는 눈이 없네. 그만해. 나 부끄럽다. 그러게. 그럼 또 연락할게. 다이스케에게 형용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고생만 하던 동생이 드디어 찾은 행복에 제 의견으로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죠. 갑자기 약혼자의 오빠와 단둘이 되어 당황한 것이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생의 결혼식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불안하고 진정을 못하겠더군요. 동생에게도 오빠, 결혼하는 건 나니까 좀 진정해. 라고 혼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을 보내던 중 다이스케에게서 갑자기 톡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스케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서둘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지금 괜찮으십니까?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네가 먼저 연락하다니. 사실은 결혼식 일로 부탁이 있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행이다. 그럼 얘기가 빠르겠네요. 결혼식에 출석하지 말아주세요. 뭐? 농담이지? 아니요, 진심입니다. 일단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이번 결혼식에는 회사와 관련된 높은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렇겠지. 사장 아들의 결혼식이니. 그런 자리에 형님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미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난 토모미의 유일한 가족이잖아.
정말 모르겠어요. 가족 중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다니 부끄럽잖아요. 결혼식은 공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인데. 잠깐만, 네 말대로 한다고 치자. 토모미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오빠가 출석하지 않는 건 부자연스럽잖아. 축의금만 낸 다음에 몸이 안 좋다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만사 오케이죠. 토모미한테는 가족이 나밖에 없어. 누가 토모미의 버진로드를 같이 걸어줄 건데? 버진로드를 걷는다니. 휠체어나 타는 신세면서요? 버진로드는 제 아버지한테 부탁할 테니 안심하세요. 그럴 수가. 잠시만. 그 후 제가 아무리 톡을 보내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급기야 차단까지 당했습니다. 역시 제가 느낀 위화감은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웃기지 말라고 거절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이스케가 결혼 상대로서 좋은 건 사실이고 적어도 동생에게는 상냥하고 신사적으로 대하니 동생이 다이스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거겠죠. 결혼식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만 납득하면 모두 해결되는 거죠. 다이스케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저는 동생에게 다 말해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결혼식까지 동생에게 연락을 삼가기로 했습니다. 오빠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그야 요즘 오빠 결혼식 얘기를 전혀 안 하잖아.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너무 걱정한다. 진정하라고 한 게 누구더라? 그건 그렇지만 괜찮아. 엄청 기대하고 있어. 나는 토모미랑 버진로드를 걷는 게 꿈이었거든. 그 꿈도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이루어지겠네? 에스코트 잘 부탁해 오빠. 그래, 맡겨둬. 미안하다, 토모미. 그리고 결혼식 당일 축의금을 건넨 후 나는 관계자에게 슬쩍 말했다.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겠습니다. 동생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결국 다이스케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싸우면 정말 결혼식을 할 상황이 아니게 되겠죠. 토모미와 버진로드를 걷지 못하는 건 제가 나중에 동생에게 잔뜩 혼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저는 결혼식장을 뒤로하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제 집의 문을 열자 어서 와. 늦었네. 뭐야! 무려 지금쯤 결혼식을 올리고 있어야 할 동생이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오빠도 커피 마실래? 뭐? 결혼식은? 그게 말이야. 토모미는 경악할 사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요시이 토모미. 27살 회사원입니다. 같은 직장의 니시오 다이스케라는 선배에게 맹렬한 구애를 받았습니다. 저는 가정 환경이 복잡해서 연애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게 되었고 저도 지금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드디어 충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상태. 하지만 사장님의 아들이라 장래가 유망한 데다 미남이라는 이상적인 왕자님 같은 사람이 꼬시는데 흔들리지 않을 여자는 없을 거예요. 저는 고백을 받아들이고 다이스케 씨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날은 너무 흥분해서 바로 오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다니 내 가정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결혼하고 가족을 갖고 부모가 되는 게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야근하던 중 안 돼, 이런 곳에서. 뭐 어때? 아무도 없잖아. 어머, 약혼자도 있으면서 나쁜 사람이네. 우연히 지나가던 사무실에서 약혼자와 다른 여자가 부둥키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물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이런 미남은 여자 버릇이 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닐까 계속 걱정돼서 오빠에게도 사귀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 바람을 피우지 않아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프로포즈를 수락한 건데 제 마음속에서 이글이글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나한테도 생각이 있지? 여기서부터 제 보복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은 몰래 다이스케의 핸드폰을 엿보기로. 도덕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한데 뭐 어떤가요?
그러자 여자, 또 여자. 저 외에 적어도 3명의 여성과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 다리를 걸치고 있는데도 바람 안 피우고 나만을 사랑해주는구나 라고 믿던 제 심각한 안목에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약혼을 파기하고 위자료라도 청구해주려고 했는데 톡을 확인하고 있자니 더욱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설마 횡령이야? 톡의 이력 중에 격리부장님과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 대화의 내용이 회사의 돈을 긁어모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빠와의 대화 이력까지. 이 쓰레기 자식, 오빠한테 무슨 짓을? 솔직히 바람을 피운 것보다 횡령을 했다는 것보다 오빠를 모욕했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저에게 써주었습니다. 오빠는 부모님보다도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의 단 하나뿐인 가족이니까요. 브라콤이라고 하든 말든 오빠를 상처 입히는 사람은 아무리 하이스펙인 미남 왕자님이라고 해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뭐 자기 능력치에 자만하며 여자와 횡령에 빠지는 쓰레기였지만요. 증거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약혼을 파기할 예정이었지만 조금 계획을 바꿔 다이스케에게 최대한 굴욕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저희는 결혼식장에 들어가 초대객을 드리기 전에 여러 리허설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이스케의 아버님도 와주셨습니다. 저는 다이스케의 아버님에게 슬쩍 다가가서 아버님, 이거 결혼식의 초대 리스트예요. 신부 측은 아버님이 아시는 분이 많으니 만일을 위해 잘못된 게 없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모미양 일부러 고맙구나. 물론 초대 리스트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저는 신부 측 대기실로 가서 식장 관계자에게 초대객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반 정도의 손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제 오빠도 있었나요? 네, 다만 몸이 안 좋다며 돌아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상담할 게 있는데 제가 스태프분과 상담하고 있자 신랑 측 대기실에서 다이스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다이스케의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와 용서를 구하는 다이스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건넨 서류는 다이스케와 격리 담당자의 대화와 다른 여자와의 대화를 캡처해 프린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격리 담당자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 장부에서 부자연스러운 자금의 움직임을 찾은 후 그걸 서류로 정리한 것을 증거의 일부로 넣어두었습니다. 좀처럼 시작되지 않는 결혼식에 초대객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건지 몇 명이 대기실을 찾아오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초대객이 반밖에 차 있지 않았던 건 신부 측의 초대객에게는 사전에 설명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중지되었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죠. 신랑 측은 이 소동으로 신부에 대한 건 완전히 잊어버렸을 겁니다.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그대로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오빠를 맞이한 것이죠.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리고 이건 내가 낸 축의금이잖아. 중지된 결혼식인데 축의금을 받을 순 없잖아. 정말 빈틈이 없구나. 감탄했어. 맞다. 이 축의금으로 고기라도 먹으러 가지 않을래? 그래도 돼? 보복 계획 성공엔 약혼 파기 축하 파티가 되려나? 너무 좋아. 고마워, 오빠. 여기서부터는 지인에게 들은 후일담. 횡령이 발각된 다이스케와 격리 담당자는 아버님이 부른 경찰에게 체포당했습니다. 다이스케는 그대로 감등되어 변호사조차 스스로 준비해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횡령액은 수천만 엔에 이르러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는 이 얘기를 들은 후 물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몰아붙여도 괜찮겠어?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빠를 모욕한 놈을 용서할 리가 없잖아. 참고로 저는 그 후 다이스케 측에 결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큰 돈이 들어왔으니 오빠랑 둘이서 여행이라도 갈까 계획 중입니다. 저와 오빠가 각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는 건 좀 더 미래의 일이 될 것 같지만 지금은 아직 오빠와의 공동생활을 즐기려고 합니다.